안녕하세요. 유지혜입니다. 예비고 설명회를 당시에 사실 녹화를 떴어야 했는데 제가 녹화 뜨는 걸 잊어먹는 바람에 따로 이렇게 그 영상을 제작하여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바로 앞에 계시지 않은 상황에서 계신다고 생각하고 얘기를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라 혹시 제가 얘기하는 과정에 약간 더 힘이 빠지거나 텐션이 떨어질지 또 몰라서 좀 걱정은 됩니다만 최대한 잘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다들 저희 설명회 영상을 보실 때 설명회 자료집을 같이 다운받아서 보셨으면 좋겠다고 안내를 드렸기 때문에 설명회 자료집들을 다 가지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가능하시면 그냥 화면을 올려놓고 화면을 올려보면서 같이 들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학원에서 받아가셔도 되고 아니면 출력을 직접 하셔주셔도 되고 가능하면 종이로 나와 있는 자료를 가지고 그 설명을 들으시는 편이 훨씬 더 편리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애들도 마찬가지여서 수업할 때 수업 자료를 이렇게 영상에 띄우고 수업하면 확실히 좀 더 주의력이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가지고 종이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체 그 설명회 자료집 구성은 언제나 저희 준비했던 설명회와 대단히 비슷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해당 학년에서 꼭 진행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저희 의견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진행될 때 아이들 상황이 지금 이 학년이 어떠한가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최종적으로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학습 목표를 현재 상황에 맞게 이루어내려면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한가 이런 방식으로 크게 세 가지 주제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모두들 첫 아이실 거라고 가정하고 그 고1 국어에서 뭐가 필요한지를 먼저 안내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위로 아이를 키우셔서 이미 경험을 가지고 계신 어머님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현재 고3 학생들보다 위로 먼저 키우셨다면 사실 조건이 많이 바뀌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고3 학생들부터 내년에 들어오게 되는 예비 고1 학생들까지 실은 그러니까 아직까지 발표된 바에 의하면 입시가 큰 틀에서 크게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약간의 입시 과정에서의 이제 정수시 그 비중의 문제나 이런 건 존재하겠지만 정말 큰 틀의 변화는 없기 때문에 그 입시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용이 변화가 없으니까 현재 고3부터는 괜찮지만 그 이상의 학년은 지금과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위로 학년이 있으시다면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이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이쪽에 안내해 드린 내용은 고등학교 수업 과정입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 우리 위에 아이가 지금 대학교 2학년인데 뭐 별 크게 차이 없는데? 라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중학교 교육과정에 비해 교육과정마다의 변화가 크게 없다고 느끼시기 쉽습니다. 제일 큰 이유는 중등과는 달리 고등의 경우에는 교육과정의 목표에 초점을 맞춘 수업이 진행되기보다는 입시 일정에 맞춘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입시가 변하지 않았다면 사실 그 교육 내용이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어쩌면 당연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의외의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안내를 간단히 드릴게요. 우선 고1의 경우에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냐면 안내해 드린 것처럼 고등국어 국어책 한 권으로 1년이 진행이 됩니다. 사실 고등학교 국어 교과는 국어라는 제목을 달고 나오는 교과서가 딱 한 권밖에 없습니다. 국어 관련 과목들이 2학년, 3학년 올라가면서 계속 다른 이름으로 붙지만 그건 관련 과목이고 교과서 앞에 국어 이렇게 붙어 있는 거는 딱 한 권, 1학년 때 한 권으로 끝납니다. 근데 그 책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위로 키워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두꺼운데요. 이게 두껍기도 하지만 넘겨보시면 하다못해 활자체의 활자 크기라든가 아니면 한 페이지 안에 담겨있는 컨텐츠 내용으로 볼 때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중학교 때까지의 교과서와 고1 국어 교과서의 밀도 차이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금방 느끼실 겁니다. 총 12개의 대단원 정도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10개, 11개, 12개 뭐 이런 식으로 대략 대단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의 대단원 안에 수단원이 2개, 3개 이렇게 들어있는데 그 수단원 2개, 3개가 중학교 국어교과의 대단원 하나만큼의 무게처럼 느껴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만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고1 국어교과가 상당히 뚱뚱하고 무겁습니다. 그리고 고2 국어로 넘어가게 되면 고2 국어는 거기 안내해 드린 바가 같습니다. 우선 정해준 절차를 만약 별 문제 없이 지킨다면 보편적으로는 어떻게 고2 국어가 형성이 되느냐면 1학기에 문학책을 합니다. 문학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교과서를 할 거예요. 현대와 고전 문학이 모두 다 들어있죠. 그다음에 운문과 산문이 모두 다 들어있죠. 이런 식으로 문학책 하나를 진행하고요. 2학기에 독서라고 돼 있는 책을 합니다. 근데 말이 독서지 그냥 읽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읽고 그냥 감상문 몇 개 수행처럼 적어내면 되지 않을까? 전혀 아닙니다. 독서책에 문학도 심지어 조금 일부 들어가고요. 비문학이 주종을 이루긴 합니다. 비문학이 주종을 이루면서 산문 글 읽기, 문학이 아닌 비문학 글 읽기가 유난히 많고 독서를 할 때 어떤 전략을 세우며 어떤 그 계획을 가지고 읽는 것이 효율적인가를 가르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교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학기 문학, 2학기 독서 아니면 이걸 뒤집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게 보편적인 진행 방식이고 현재 고3 아이들은 이 규칙을 잘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걔네가 처음 해본 애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책 자체는 그 위에 학년 아이들도 쓰기는 썼는데 교육과정이 위에 애들하고 이 친구들하고 되게 달랐어요. 입시가 완전히 달라서. 그래서 이 친구들이라는 게 고3 아이들. 그래서 현재 고3 아이들과 그 현재 대학교 1학년 아이들이 교과서는 동일한 걸 썼지만 입시 패턴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이걸 소화하는 방법이 달라서 현재 고3 아이들이 거의 처음 시행하다시피 한 거랑 마찬가지인 애들이라 얘들은 지키는 대로 규칙대로 그렇게 갔습니다. 근데 현재 고2 아이들부터는 이걸 꼭 지키지 않았습니다. 현재 고2 아이들부터는 대표적인 학교가 어디가 있나 한대보거나 이런 데가 그랬는데 1학기 때 그 문학을 합니다. 그리고 2학기 때 독서를 하지 않고 3학년 교육과정에 보통 배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그 아래 3학년 교과에 보시면 진로 선택 이렇게 나온 거에 있는 내용도 있고 위에도 있는데 2학년 거에도 있는데 그걸 미리 끌어내서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를테면 고2의 2학기에 언어와 매체 이거나 아니면 화법과 장면 중에서 선택해서 하나를 하게 하는 거죠. 이걸 선택해서 하나를 하게 하는데 보통은 언어와 매체 선택의 무게 때문에 사실 이걸 미리 배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독서를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같이 진행을 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고3 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고2 때 문학, 독서, 그다음에 학교에 따라 언매와 화작 선택까지를 고2 때 진행하는 걸로 합니다. 근데 이걸 3학년 때 하는 학교도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언매와 화작 선택은 현재 고3 아이들은 3학년 때 했거든요. 근데 현재 고2 아이들 중에 이게 무리하다는 걸 알고 고2 때 미리 하는 학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게 실은 틀리지 않은 선택입니다. 이게 바람직한 선택이 맞습니다. 그리고 고3 때 가면 진행되는 내용이 거기 보시는 것처럼 고3 때 가면 진행되는 내용이 거기 고전이라든가 아니면 실용국어, 심화국어 이런 거 선택하게 돼 있잖아요, 언님. 거기 고전 이렇게 돼 있는 건 고전 문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클래식한 좋은 글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막 철학책에 일부 나오기도 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저게 고전 문학하고는 항상 없어요, 사실. 그리고 그러니까 고전 문학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오래된 문학 글이 아니라 오랫동안 읽을 가치가 있는 글, 훌륭한 글, 말 그대로 클래식 이런 것들이 이제 지문으로 실려 있는 책이거나 아니면 심화국어이거나 심화국어는 그냥 어려운 국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학, 비문학 다 있는데 진짜 말 그대로 어려운 국어 이런 건데요. 제목은 저렇게 달려 있습니다만 아무도 저거 가르치지 않습니다. 고3 올라오면 이런 이름을 달고 실제로 수업은 수능 연계 교재를 합니다. 1학기 때 보통 수능 특강을 진행하고요. 2학기 때 수능 완성을 진행합니다. 학교에 따라 저 진로 선택 과목들의 이름이 걸려 있기 때문에 진로 선택 그 책들 중에서 이거 수능이 잘 나와 이런 과가 들어있는 걸 빼서 그 같이 연계 교재하고 하기도 합니다. 시험 범위 하나 같이 넣기도 합니다만 큰 의미 없습니다. 결국은 시험 범위는 수능 교재인 셈이에요. 그래서 고3 때는 사실상 수능 문방 이렇게 진행합니다.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고1 때 국어,
진행합니다. 고2 때 선택합니다. 선택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문학, 독서, 그리고 언매나 화작 중에서 하나 이렇게 선택해서 한 3가지 정도의 내용이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3 때 그냥 수능 몰빵 이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중에 실제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되게 되면 진행 양상은 어떤 식으로 흘러가냐면 고1 국어가 국어책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만큼 고1 국어가 중학교 내신을 좀 더 밀도가 심하게 난도가 높게 진행하는 것처럼 들들들들 볶아서 달달달 외우게 하고 막 이렇게 진행하는 방식, 그러니까 관리해주는 방식으로 사실 1학년 때는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1학년 국어의 경우에는 내신을 준비하는 방식이 정말 미친 듯이 외우고 시키는 범위를 완벽하게 소화하여 중학교의 막 압축 버전으로 그렇게 보통 고1 내신이 진행합니다. 고1 때 내신에 대한 이 경각심이라든가 긴장도라든가 이런 게 아이들도 그렇고 어머님들도 그렇고 제일 셉니다. 그럴 만한 가치도 있고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고2로 올라가게 되면 여기서부터 이제 슬슬 좀 양상이 달라집니다. 고2에 물론 여전히 달달달 외우고 들들 볶고 내신 내고 이런 건 동일하게 합니다. 어차피 반영률 비슷하게 가기로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고2부터는 사실상 국어 교과서, 그러니까 문학 교과서, 독서 교과서 혹은 언매 교과서 안에서만 미친 듯이 한다고 해서 절대 승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는 시험 범위가 교과서만을 포함하는 게 아니라 교과서 외의 자료들이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물론 고1 때도 들어옵니다. 고1 때도 그러니까 그 부교재가 워낙 헤비하게 들어오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고2 때는 이게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정도가 아니라 당연히 부교재는 들어오고 부교재에서 받아 안아야 되는 학습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안 하는 학교도 물론 일부 있습니다. 잠시 일부. 근데 그런 학교는 대부분 교과를 잘해서 수시로 꼭 들어가. 우리 학교는 정시에 별로 기대하는 게 없어. 라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잘 못할 줄 알고 혹은 안 할 줄 알고 안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당연히 예상 가능하시겠지만 이걸 고2 때 굉장히 그 밀도 있게 진행시킨 학교에 비해서 당연히 수능 해결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안 하는 게 나쁜 거죠. 2학년 때 미리 그만큼 중요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사실상 시험 범위가 있기는 합니다만 해당 시험 범위를 외우는 게 다가 아니라 새로운 지문을 만나더라도 새로운 얘기를 만나더라도 스스로 읽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고2는 현실적으로 점수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고2는 그냥 그 시간에 외운다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 학년 때 걸 잘 외운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아래 학년부터 차곡차곡 쌓아 올려진 국어 실력이 본격적으로 이제 점검되기 시작한 학년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당장 내신에 어이없게 하면 80점대 초반 막 이렇게 맞아서 큰일 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아슬아슬하게 안타깝게 1등급이 안 된 2등급 뭐 이런 학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올해 이번 2학기도 그랬고 저희가 올해 고3 아이들 같은 경우에 작년에 2학년 할 때는 이건 뭐 얄짤없이 2등급이겠구나. 쉽게 뭐 한 94점 이렇게 떨어졌는데 근데 과목상 다 받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만큼 상대 전력으로 점수가 결판이 많이 난다는 얘기인데 이 상대 전력이 그 당시에만 해결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아래서부터 쌓아 올라온 수능 능력에 의해서 결판되는 경우가 많아서 아이들한테 지금 얼마나 못한 일을 고2 때 달달달달 볶는 거 너 왜 지금 열심히 하지 않아서 이거밖에 결과를 못 가져왔니? 라고 추궁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고2부터는 그때에서 그때 막는 게 아니라 이미 어릴 때부터 쌓아온 열매를 따는 모습이 슬슬 고2부터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게 고3 때 당연히 폭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3 때로 가게 되면 고1, 2를 어떻게 보냈는가의 증명이 고3 때 나타나는 거지 사실상 고3 때 열심히 해서 고3 때 결과가 난다. 거의 없습니다. 특히 국어 과목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대략 학년의 흐름이 이렇게 진행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상이 잘 안 잡히실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국어책 체계로만 봐오신 경우에 정 궁금하시면 질문 주시면 언제라도 다시 이걸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혹은 학원에 나와주시면 저희가
책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는 게 더 편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3쪽에서 그다음에 4쪽까지 저희가 안내해드린 내용은 2015 교육과정, 그러니까 저희 지금 우리 아이들이 쓰게 될 고등학교 올라가서 아이들이 쓰게 될 교과서가 어떤 국어 교육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히 안내를 드린 겁니다. 초압축으로 교육해요. 그러니까 국어 과목 하나니까 뭐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시겠지만 전혀 아니에요. 사실 국어과와 관련해서 실제로 저희가 이거 정말 초압축시킨 거고, 그러니까 그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이거 실제로 교육과정에 흐름을 준 거는 국어 과목 하나만 이게 지금 한 10몇 페이지 됩니다. 근데 그걸 막 압축해서 꼭 알아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들으면 무슨 말인지 좀 알 것 같으실 만한 내용들만 일단 추려봤습니다. 당장 우리 아이가 그 수능을 받고 내신을 봤는데 이게 무슨 상관이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도 이거 실어드린 건 의외로 좀 느끼실 만한 게 있으실 수 있어서예요. 드린 내용을 좀 봐주시겠어요, 여러분들? 초등학교부터 이거를 일단 간단하게 넣었는데 몇 군데만 인상적인 걸 찍어드릴게요. 3페이지에는 문학교과 안에서 성장의 흐름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가, 설계하고 있는가를 간단히 이렇게 요약해서 보여드린 건데, 문학 파트를 봐주시면 그냥 얼른 봐도 맨 첫 번째, 두 번째 칸에 보면 문학의 갈래와 역사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이제 핵심 개념이 이런 개념들을 각 학년에 맞게 이렇게 가르칠 거예요. 이런 계획을 내드린 거니까 그 핵심 개념을 봐주시면 두 번째 칸에 문학 갈래와 역사, 서정, 서사, 극, 교수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저게 개념인데 저걸 초등학교 때는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노래, 시, 이야기, 소설, 연극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지칭하기를. 근데 그 지칭을 중학교 때 어떻게 하나요? 노래, 시, 이야기, 소설 달라진 게 없죠. 초등학교 때 불렀던 명칭과 거의 비슷하게 중학교 때 부르고 있어요. 교술이 끼었다. 어려운 말. 이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그 교술이라는 말 중학교 때 안 써요. 장르가 낀 거지 그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 외의 글에 대해서는 저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럼 끼어있는 장르를 교수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수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필, 전기문 이런 게 이제 교술 갈래거든요. 근데 수필이나 전기문이라고 가르치지 교수라고 절대 가르치지 않아요. 저 말을 본격적으로 쓰는 건 고등부 가서예요. 고등부에 사용되고 있는 어미를 봐주시겠습니까? 서정, 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서정, 소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서사, 극, 교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저렇게 얘기할까요? 범위를 훨씬 더 넓게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소설이라는 개념이 생각보다 좁은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야기, 서사문학의 갈래가 훨씬 더 넓으니까 저 범위 안에 다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어휘가 바뀐 게 느껴지시나요? 그러라고 사실 올려놓은 건데, 그러니까 어휘가 바뀐 건 개념을 다르게 쓰기 시작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개념을 다르게 쓰기 시작한다는 건 얼렁뚱땅 이야기 이게 아니라 소설과 소설 아닌 것의 차이. 서사 갈래 안에 다 들어있지만 그 개별 갈래들이 어떤 격차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 이걸 개념적으로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히 어려워져요. 그리고 거기 밑에 문학 갈래의 역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 무슨 얘기냐면 장르 개념을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별 장르 개념을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려서 향가, 고려가요, 가사 이런 개념들을 본격적으로 가르치겠다 이런 의도로 저 고등학교 저 개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히 중학과 고등은 문학에 접근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차라리 접근하는 방식이 유사하다면 초등과 중등이 유사한 거지 중등과 고등은 상당히 다릅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 그 아래 세 번째 칸에 근데 중등에 훨씬 뚱뚱하고 고등으로 가면 굉장히 단순하네 라고 느껴지시는 칸이 있으실 거예요. 거기 보면 비유와 상징의 효과시겠죠. 갈등의 진행과 해결 소설이겠죠. 보느니 말하느니 뭐 서술자, 관찰자 이런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뭐 사회적 배경 등등에서 중학교에서 배우는 게 굉장히 많네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예, 많습니다. 저걸 개념으로 중학교 때 다 가르쳤습니다. 이를테면 수미상관법 뭐 이렇게 가르쳤고요. 은유법과 직유법의 차이 뭐 이런 거 가르쳤고요. 그리고 서술자니 뭐 화자니 이런 거 다 중학교 때 개념을 가르쳤습니다. 저게 저희 꼬마 때부터 맡기신 어머님들이 알고 계시는 저희가 예비 중1 때부터 아이들을 모아서 그때 저희가 도구적 개념을 가르칩니다. 어머님들 이렇게 말씀드렸던 바로 그 국어의 도구적 개념들을 말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도구적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안다고 해서 문학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문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쥐어주는 도구인 거죠. 호미, 낫, 뭐, 확대경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것들이에요. 돋보기가 이게 돋보기구나, 특별히 어디다 쓰는 거구나를 안다고 해서 대상이 다 보이는 건 아니죠. 그러나 돋보기를 어디다 쓰는지 알아야 필요할 때 쓰죠. 그러라고 가르치는 게 도구적 개념이거든요. 은유법이 뭔지 알아야 은유법 효과를 이해하죠. 그러니까 수미상관법이 뭔지 알아야 수미상관법을 여기서 쓴 이유를 이해하죠. 수미상관법이 불러일으킨 효과가 이 작품에서 감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죠. 그러라고 개념을 가르치는 게 중학교 때 하는 일이고요. 고등학교 때는 훨씬 단순한데 이렇게 느끼시는데 그 훨씬 단순한 얘기가 하나도 안 단순하다는 건 뒤에다 예시를 달아놨는데 저걸 가지고 이제 복합적으로 감상 내용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고등부 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등부에서는 오히려 문제에서 은유, 직유, 수미상관 이런 말 안 합니다. 그 말은 전체 감상 문장의 일부로만 들어가 있어요. 요걸 이용하여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켰다라고 옆에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걸 이용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하는 것도 그 선지가 맞는지 틀린지 판단하는 그거겠지만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켰는지 바르게 설명하는 것도 그 선지에서 판단해야 되는 내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훨씬 더 종합적인 복합적인 네 감상 능력 이걸 묻는 게 고등부란 얘기죠. 고등부의 경우에는 중등에선 개념을 똘똘하게 알면 아 잘했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것만 물으니까. 고등부 때는 그 개념을 가지고 네가 어디까지를 의미를 긁어낼 수 있겠니를 가르칩니다. 그걸 판단하라고 요구할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선지가 길어지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게 고등부로 넘어온 개념입니다. 문학은 고등부로 넘어오면 보다 본격적으로 개념을 엄밀하게 가질 것과 엄밀한 개념을 구분해서 각 개념 간 격차를 이해하는 것과 개념 간 격차를 이용하여 종합적인 감상을 하는 것. 이걸 요구하게 될 겁니다. 그와 관련된 문제를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넘기셔서 하나 더 주목하실 사항 중에 하나가 4쪽에 나와 있는 문법 개념입니다. 사실 읽기는 문학과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있어서 두껍고 이렇게 아니고가 문학하고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문법은 좀 개념이 다르니까 이건 좀 설명을 들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대학교 1학년 아이들까지 했던 방식과 지금 고등학생들 고1, 2, 3이 하는 방식이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문법입니다. 많이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그건 수능에서 선택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이게 말씀드리면서도 제가 조심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사실 대치동이라는 동네가 정보는 차고 넘칩니다. 그러나 그것을 정보라고 불러야 할까에 대한 고민은 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객관적인 물질로서의 사실들만 유통되는 공간은 아닙니다. 그 사실들에 대한 어머님들 나름의 판단도 있으실 거고 강사들의 판단도 있습니다. 근데 강사라고 해서 다 똑같이 판단하는 건 또 아닙니다. 다 다른 그 판단 근거들을 가지고 이런저런 의견들을 말씀드리게 되고 이 판단 근거에는 물론 상업 전략도 개입합니다. 그래서 참 복잡한 동네예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긴 한데 일단 최대한 저의 경험과 양심에 비추어 제가 느끼고 있는 만큼을 안내를 드릴게요. 그리고 사실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을 만나왔지만 이제 그 친구들에 대하여 제 아이만큼의 애정을 안 기울였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학습과 관련해서만큼은 제 아이보다 애들을 더 열심히 가르친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약간 방치된 오히려 제 아이들이 그런 경우도 있어서 근데 아이들 입시의 마지막 학년까지를 다 지내놓고 봤을 때 이론적으로 알고 있던 것과 막상 아이들이 움직이는 것을 볼 때 감정이 다르구나. 이것까지를 다 경험하고 나니까 제가 가지게 된 상이 또 좀 달라서 그것들을 근거로 해서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문법 얘기로 들어가서 문법 얘기를 하자면 현재 대학교 1학년 아이들까지는
수능 시험을 볼 때 어떻게 봤냐면 총 45문제 국어 문제 안에서 5문제 화법, 말하기, 그러니까 강의가 있을 수도 있고요. 토론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거였어요. 거기에 올바른 매너가 뭐냐, 제대로 듣기가 됐냐 이런 거 묻는 거고요. 5문제가 다시 장문. 그래서 글쓰기에서 필요한 게 뭐냐, 개요를 짜봐라, 주제가 뭐냐 이런 거 묻는 거. 그래서 5문제 화법, 5문제 장문, 그리고 5문제가 문법 이렇게 났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15문제를 모아서 화작법 이렇게 불렀어요. 화법, 장문, 문법 이래서 화작법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16번부터 45번까지 30문제가 본격적으로 문학과 비문학 지문들 막으로 골랐어요. 그렇게 시험을 본 애들이 현재 대학교 1학년 아이들이고요. 지금 올해 고3 아이들부터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올해 고3 아이들부터는 1번부터 34번까지가 공통문제입니다. 공통문제는 비문학 독서, 문학 이런 애들로 막 짜여져 있습니다. 물론 비문학 독서 지문은 과학 지문이 나기도 하고 뭐 인문 지문이 나기도 하고 사회 지문이 나기도 하고 이런 주제별로 짜여져 있고요. 아마 올해 이제 지금 말씀드린 3가지 주제 말고 맨 앞에 아마 독서법 이게 하나 더 간단하게 들어갈 것 같죠. 그래서 아마 4개 정도의 비문학 지문이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들을 합니다. 말들 6월 모평과 9월 모평이 이렇게 났기 때문에. 그리고 뒤에 몰빵하여 이제 문학 문제들 이렇게 있습니다. 그게 1번부터 34번까지를 포함하고 있고요. 35번부터 45번까지 11개의 문제는 2개의 주제 안에서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 화법과 장문. 화법, 말하기, 아까 말씀드린 강연이 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토론이 날 수도 있고 이런 지문들이 있고 올바른 토론법 아니면 강연법, 강연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는 방법 뭐 이런 토론 내용에서 맞는 것, 틀린 거 판단하기 뭐 이런 문제. 그다음에 장문 문제, 쓰기를 실제로 해봤을 때 뭐 개요 짜고 주제 잡고 이런 거 당연히 직접 말하거나 쓰게 하는 게 아니라 말하기 쓰기 지문이 있고 그걸 읽고 애들이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화작 문제가 화작이 아니라 독해 문제와 크게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런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화작을, 11문제를 아니면 언어와 매체라는 항목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언어와 매체라는 항목은 선택지는 언어, 이게 문법입니다. 문법이 납니다. 그리고 매체, 당황스러우시죠? 매체는 뭘까? 진짜 매체입니다. 그래서 광고의 뭐 큐시트 이런 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텔레비전 뭐 프로그램을 짤 때 어떻게? 아니면 뭐 신문 매체, 잡지 매체, 광고 매체 이런 매체들이 어떤 식으로 매체의 특징을 이용하여 메시지를 전달하느냐. 그 메시지에서 비판적으로 내가 필요로 하는 핵심 부분만 뽑아서 읽는 건 어떤 거냐. 이런 걸 가르치는 게 매체 파트입니다. 그래서 매체 영역은 사실 이렇게 보면 글보다 그림이 많습니다. 그림이 잔뜩 나오는 방식으로 이렇게 많이 진행이 됩니다. 당연히 화법과 장문이 읽어야 될 글자 수가 많습니다. 언어와 매체가 읽어야 될 글자 수가 적습니다. 당연하겠죠. 화법과 장문은 말하기, 쓰기가 전부 글자로 나올 거고 그다음에 언어와 매체는 문법 부분 지문 나온 거 말고는 매체는 말씀드린 대로 아무래도 이제 시각적인 요소들이 많이 나오게 되니까요. 이 2가지 중에 선택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잘 봐주세요. 거기 4페이지에 보시면 위에 있는 문법 칸에 중학교에서 뭘 배우나 나와 있는 게 보이시죠? 되게 많죠? 근데 고등학교에 뭘 배우느냐 너무 적죠?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그러면 시험을 고등학교 아이들이 더 적게 보느냐?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 지점이 바로 트릭인데 만약 입시에서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지 않고 화법과 장문을 선택한다고 해봐요. 어떤 학생이. 그러면 그 친구는 고등학교 3년을 졸업하는 동안 문법은 1학년 때밖에 안 합니다. 1학년 문법 할 때 교과서에 나오는 문법을 하고 나면 더 이상 이 친구한테 문법이 요구되지 않아요. 수능에 그거 안 볼 거라서 다시는 안 합니다. 수능에서 화법과 장문 할 거니까 그것만 하면 돼요. 언어와 매체 선택 안 해요. 오라쇼. 고등학교 내내 고등학교 1학년 때 국어책에 나오는 문법 외에는 문법을 안 해도 된다?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4페이지에 고등학교에 나와 있는 그 작은 내용이 뭐냐면 고1 국어에 나온 그게 끝이에요.
그러면 그럼 언어 매체 선택하면 문법 다 하잖아요. 다 줘. 근데 그럼 뭐하러 적겠어요? 그 따로 있으면 다인데 그냥. 그래서 거기 안 적어 놓은 거예요. 국어책으로 끝. 인상황만 적은 거죠.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고1 국어책에 아까 맨 처음에 고1 국어책은 마치 중학교 국어의 이 압축판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압축 밀도 강화판 뭐 이런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고등학교 1학년 국어책의 문법이 어문규범이라고 합니다. 어문규범이라는 그 규범 안에서 말로 하는 거, 글로 하는 거 이렇게 두 개로 나뉘는 규범이 있는데요. 말로 하는 게 뭐냐면 올바른 표준 발음법 이겁니다. 근데 표준 발음법이 발음을 어떻게 올바르게 하겠니를 제대로 이해시키려면 음운 변동을 이해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항목에 보시면 변동 이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음운 변동을 이해한 상태에서 표준 발음까지 같이 정리해야 되고요. 이게 이제 어문규범에서 어의 규범이고 문의 규범. 이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표준어, 맞춤법 이런 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항목 보시면 한글 모침법의 원리와 내용 이거 나오잖아요. 그게 어문규범의 문규범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국어책에 어문규범이 나오기 때문에 표준발음법 한글 맞춤. 그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국어책에 고전 국어, 그러니까 고대 국어, 그 중세 국어가 나옵니다. 15세기, 16세기 국어가 어땠나, 옛 국어의 모습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이제 거기 그러니까 역사적 실체 이렇게 나온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법 요소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높임법, 시제, 피동 이런 거 합니다. 그게 문법 요소에 통틀어집니다. 그래서 거기 다 끝났습니다. 이제 역사적 실체, 음운변동, 문법 요소, 한글 맞춤법 끝. 그 아래 보니까 국어 사랑과 국어 발전의식 이거 나오는데 이건 뭔가요? 그냥 통일 국어는 어떤가 뭐 이런 겁니다. 그냥 저건 사실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거의 안 풉니다. 그러니까 저건 그냥 놓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그 위가 고1 국어책에서 다루는 문법입니다. 화법과 작문을 수능에서 선택하면 저것만 하면 고등학교 국어책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문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문법에 너무 약하다. 문법 너무 하기 싫어한다. 그러면 고1 국어에 나온 문법만 드립다 열심히 이번 겨울에 해서 고1 국어 때 저걸 완벽하게 내신을 잘 받고 딱 적고 수능에 화법과 작문 보면 됩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시죠. 그래도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몇 가지 다른 문제가 막 개입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제가 마지막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쨌건 고등학교 국어에서 문법은 이렇다. 항목이 이렇게 흘러온다. 저 흐름은 그러니까 그런 특징을 보여드린다고 이 표를 실었습니다. 대략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해가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식으로 내용이 전개된다고 할 때 구체적으로 아이들이 어떤 국어를 하게 되느냐를 실체로 실물로 물질로 보여드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름방학까지만 해도 어머님들 그 교육과정 그 서울시 교육청에 들어가셔서 교육청 홈페이지 안에서 교육 자료를 다운받으시면 거기에 모의고사 문제가 막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막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것도 또 열어보기가 사실 부담스러우실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문제를 몇 개 실어봤습니다. 이걸 실은 제일 큰 이유는 현재 아이들이 어떤가, 우리 아이가 이런 상태인데 얘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뭔가를 좀 더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걸 실었습니다.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5페이지부터입니다. 큰 제목을 보시면 이해하시겠지만 현재 우리 아이들의 상황을 간단히만 확인해 보자면 이 친구들이 사실상 중학교 2학년 때 거의 집에서 지냈습니다. 학교를 가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빚어진 걸 어머님들도 저희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작년에 그 학부모 치고 어떤 학부모가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저처럼 직장에 나와 있는 어머님들도 당연히 그러실 거고 집에 계셔서 아이들 공부하는 걸 지켜보신 어머님들이 오히려 더 속이 타지 않으셨을까요? 안 보면 안 보는 것만큼 잘하겠지 믿고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만 보면 보는 대로 일일이 매 초간 막 시험에 들잖아요. 오히려 집에 계시는 어머님들이 더 속상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작년은 거의 죽음의 계곡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공부를 안 한 것만 있으면 오히려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들 지경입니다. 왜냐하면 다들 작년에 심리적으로 아이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도 무지하게 힘드셨고 애들도 힘들었습니다.
양쪽이 다 힘들었는데 그러니까 작년을 생각하면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다 막 우울한 상태로 호소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았고요. 그 때문에 어머님들이 걱정하시는 전화 통화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올해 그래도 애들이 학교 가지 않았습니까? 특히 3학년들은 좀 더 많이 등교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다행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펑크 굉장히 심합니다. 당연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펑크는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도 3학년들이 좀 더 많이 등교했지만 좀 더 많이 등교해서 뭐가 나아졌나 이렇게 생각하면 크게 위안이 되지 않는다고 느끼실 가능성도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눈에서 멀어졌으니 시험이 덜 들었다 정도가 위안거리가 아닌가 싶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아이들을 보면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합니다. 예를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시고 마음이 더 속상하실 수 있는데 거기 5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예시 1 있습니다. 안내해드린 대로 3학년 2학기 기말고사 지금 애들이 보고 있는 거 시험 범위입니다. 이 시험 범위에 작년이랑 교과서를 같이 쓰고 있으니까 작년 지문의 기출문제 하나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 교과서는 비상 2 교과서입니다. 이 교과서는 현재 대원제 중 아이들과 진선여 중 아이들이 현재 쓰고 있는 출판사입니다. 얘가 4-1과 토론하기 과일인데요. 학교 출판사에 따라 우린 1학기에 토론하기 했어. 이런 기억을 가지고 계신 어머님들도 있으실 거고 그 다음에 우리 2학기 시험 범위였어. 이렇게 기억하고 계실 수도 있을 거고 우린 2학기에 교과서에 있긴 있는데 시험 안 봤어. 아니면 1학기에 있었는데 시험 안 봤어. 이렇게 기억하시는 어머님들도 계실 텐데 저는 학교에서 토론과를 시험 범위에서 떼는 거 정말 걱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법과 잡는 애들이 해야 되는데요. 한 애들하고 안 하는 애들하고 격차 큽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뺀 거는 손해가 극심했습니다. 지금 이게 4-1과가 이번 시험 범위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올해도. 지문 길이를 봐주시겠어요? 5페이지에서 시작합니다. 6페이지 있지요. 7페이지 있고 8페이지에서 지문이 끝났습니다. 이거 교과서 전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습니다만 전혀 아닙니다. 교과서 전체 아닙니다. 4-1과 비상 2 교과서에 2학기 국어에 4-1과의 지문에서 여기가 한 50% 정도 나옵니다. 전체 나온 거 아닙니다. 한 번 시험 지문에 이게 다 나왔다고? 네, 다 나왔습니다. 이렇게 지문이 길었어요. 이렇게 지문을 주고 문제가 몇 개 달려 있었냐면 5개가 달려 있었어요. 5개가 달려있는 5개였나? 4개였나? 이렇게 달려 있었어요. 4문제 정도 달려 있었습니다. 4문제 달려 있는 거에서 제가 한 문제 뽑아서 여기다 넣었습니다. 문제가 어떻게 났냐면 봐주세요. 이게 고전식 토론이라는 건데 찬성측이 입론 이렇게 하고요. 다시 반대측이 입론. 처음에 자기 의견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찬성측 2가 또 입론. 반대측 2가 또 입론. 찬성 반대 엇갈려서 입론만 2명이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찬성 엇갈려서 반론을 쭉 합니다. 이런 식으로 구조가 짜여져 있는 토론인데 이 토론 지문이 이만큼 길게 나고 나서 문제가 어떻게 매달려 있냐면 1번 문제 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기억부터 미음 중 찬성 측 입론 1에서 언급된 것을 모두 골라 묶어라. 그래서 여기 기억부터 미음이 찬성 측 입론 1에 문제 상황 제시가 있니? 찬성 측 입론 1에 문제 해결 방안이 제시됐니? 아니면 디귿처럼 용어의 개념을 제시했니? 리을에 예상되는 반박에 대비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니? 아니면 내 자기 주장이 관철됐을 때 거둘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 이런 거 제시했니? 이걸 묻는 겁니다. 이 중에 찬성 측 입론 안에 들어있는 게 이 5개 중에 몇 개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문제가 이렇게 났습니다. 자, 애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돌아볼까요? 지금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다 어떤 상태냐면 3학년, 2학년, 2학기 친구들이 2학기 기말고사를 왜 열심히 봐야 되는지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냥 공부고 뭐고 일단 학원에 가라니까 가서 앉아있다가 와서 시험 날짜 되면 그냥 시험장 가서 시험 문제 다 줄게 이런 친구가 정말 많습니다. 누가 2학기 3학년 기말고사를 공부하니? 이런 태도가 굉장히 많아서 시험 보라니까 출석해서 봐줄게 이런 태도로 앉아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문제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은 이제 그 다음 어떻게 반응할까요? 장담컨대 이 문제가 뭘 하라는 얘기인지를 못 알아듣는 친구들이 일단 제일 많을 겁니다.
이게 이 문제 푸는 첫 번째 고민입니다. 기억부터 미음? 이러면 이제 애들이 제일 먼저 할 일은 위에 지문으로 올라가서 기억 어디 있어? 이런 거 찾고 있을 거예요. 니은, 미음, 디귿, 리을 어디 있어? 이거 찾고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 6페이지에 B나 A를 보고 A, B는 있는데 기억, 니은은 없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 아마 심지어 질문도 할 거예요. 선생님 기억, 니은, 미음 없어요. 이렇게. 근데 기억부터 미음은 위에서 찾는 게 아니라 보기에 있는 거예요. 보기에 있는 기억부터 미음 항목을 찬성 측 1 입론 내용에서 찾으라는 건데 이 말 자체를 못 알아듣는 친구가 더 많아요. 그래서 문제 이해하는 시간이거든요. 두 번째 과목. 찬성 측 입론 1이 어디 있는지 찾는 거예요. 이거 어디 있어? 뭐 입론 1측 이런 거 되게 많은데 그냥 찬성 1 이거 찾으면 되는 거야. 이러다가 아마 7페이지에 있는 라정 들어가지고 이거 찾았다고 얘기할 가능성이 꽤 있어요. 이걸 찾아 올라가서 찬성 측 입론 1이면 맨 위에 첫 번째 발언이구나까지 올라간 게 기특한 지금. 그래서 아마 거의 찾아 올라가면 6페이지에 있는 나연이가 찬성 측 입론 1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찾아낸 기특한 애들이 그 다음에 뭘 할 거냐면 여기서 나연이 이야기에서 나연이 문장을 읽어보고 6페이지 맨 위에 있는 나연이 대사가 찬성 측 입론 1이거든요. 어머님들 거기서 문제 상황을 제시했나 찾아요.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된다 이런 거 이걸 일일이 찾아서 그죠? 일일이 찾아서 틀릴 겁니다. 이걸 여기를 일일이 찾아서 틀린 놈들은 정말 기특하게 틀린 놈들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틀렸거든요. 근데 최선을 다해도 이 문제 맞기 쉽지 않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애들이 대부분 제일 많이 자빠지는 오답이 문제 디귿입니다. 문제 디귿을 보면 용어의 개념을 제시했다라는 항목이 있어요. 맨 첫 번째 의견을 얘기하는 거니까 개념 제시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맨 처음에 의견을 얘기할 건데 그럼 개념 제시 안 하면 뭘 하겠어? 이렇게 합리적으로 추론해서 틀릴 겁니다. 심지어 근거를 들어가면 틀릴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거기 올라가시면 나연이 대사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보시겠어요? 한번 어머님들 6쪽의 맨 위에 나연이 대사에 보면 두 번째 줄에 우리나라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여 행복 추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저걸 보고 다들 뭐라고 생각할 거냐? 역시 행복 추구권의 개념을 규정해 줬으니까 행복 추구권의 개념을 설명했어. 그러니까 디귿은 있어. 라고 생각할 겁니다. 기특하지 않습니까? 따옴표도 찾고 개념도 찾고 근데 그렇게 하면 틀립니다. 왜 틀리냐면 이 토론은 뭐 하자는 토론이냐면 에어컨 온도 조절을 학생들이 할 수 있게 해주세요가 주장 내용입니다. 그게 찬성입니다. 그러니까 나연이는 맨 처음에 에어컨 온도 조절을 학생들이 하게 저희 리모컨 저희가 조정하게 해주세요. 라는 주장을 하면서 근거를 어디다 대고 있냐면 헌법의 권위를 빌어서 근거를 댄 겁니다.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는데 우리 행복하게 공부하고 싶어요. 너무 더워서 불행해요. 공부하는 게. 에어컨 조절 온도 우리가 해서 행복하게 해주세요. 라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장에서 중요한 건 행복 추구권 개념이 이거야.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행복 추구권이 있으니 행복을 추구할 수 있게 에어컨 조절을 제가 할게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행복 추구권은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주장의 근거로서 헌법에 행복 추구권이 보장돼 있으니 행복하게 에어컨 조절하게 해주세요. 이거 하려고 나온 거거든요. 개념 규정을 하려 나온 게 아니라 주장의 근거로 나온 거죠. 근데 따옴표 치고 이런 게 행복 추구권이야? 라고 돼 있으니까 개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틀린 거죠. 정말 열과 성을 다해 틀린 거죠. 칭찬해줘야 돼요. 이 문제 낸 선생님이 나빠요. 그렇게 열과 성을 다했으면 맞을 수 있게 내줘야죠. 문제는 이렇게 어렵게 내놔요. 근데 이게 그 시험의 가장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이게 난도 세 번째 문제였어요. 그리고 이게 3학년 2학기 기말고사쯤에 학생들이 이 정도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춰달라고 요구할 만한 문제들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들이 모여서 고등학교 국어를 보라고 단계를 만든 겁니다. 근데 지금 아이들이 3학년 2학기 기말고사를 치고 있는 방식을 돌아보면 봐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시험을 가서 시험장에서. 마음이 아프고 무너지는 장면이죠. 그래서 3학년 2학기 기말고사는 논리력을 키울 수 있게 열심히 싸워서 아이들이 논리력을 어느 정도 완성하게끔 교육해 훈련시키는 장이 돼야 되는데
사실상 졸업사정에 장이 되고 있어서 그냥 졸업을 하냐 안 하냐 시험을 치러라 졸업 자격을 줄게 라는 사정에 장이 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까운 지경입니다. 근데 이게 3학년 2학기 기말고사 수준이에요. 자, 그러면 정상적인 수준이죠. 근데 그러면 이런 수준이 된 아이들이 어떻게 풀라는 거냐? 그 아래 8페이지의 예시 2를 보시면 8페이지의 예시 2 지문 길이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앞에 거보다 훨씬 짧은데? 이런 고1 해볼 만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거기 8, 9페이지에 드린 문제는 올해 21학년도 3월 24일 날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봤던 3월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거기 비문학 지문 하나 실어놓은 거예요. 앞에 토론 지문에 비하면 훨씬 짧은데 해볼 만하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함정은 토론 지문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공부만 해도 이 지문을 아무리 못 봐도 대여섯 번은 보도록 저희가 학원에서 끊임없이 이 지문의 흐름을 가르치는 지문입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어지간하면 지문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기억을 하게 학습을 시킨 거고요. 지금 이 지문은 난생처음 읽게 되는 지문입니다. 난생처음 시험장에 들어가서 이걸 읽고 뒤에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지문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느냐면 띄어쓰기 포함해서 2,400자 좀 안 됩니다. 200자 원고지 2,400자 넘는구나. 12장하고 약간 더 되거든요. 이게 2,400자 약간 넘습니다. 그럼 이게 고1 국어 교과서에 고1 모의고사에서 제일 긴 지문이야. 그렇진 않습니다. 이거보다 더 긴 것도 있고 이거 짧은 것도 있는데 얘보다 짧은 것, 그러니까 이번 3월달 나왔던 모의고사 지문 중에서 제일 짧은 지문이 200자 원고지로 계산하면 이게 왜 띄어쓰기 다 포함해서 11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200자. 이게 제가 2400자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봐야 그러니까 편차가 한 100자, 50자 이 정도 오락가락하게 나는 거고요. 대략 2200자, 2400자 요 사이로 고1 때 붙습니다. 고3은 물론 이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하나 더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비문학 지문 중에 가나 이렇게 쓰는 비문학 지문이 있거든요. 이제 두 개의 글이 붙는 방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막 4,000자 이렇게 나지는 않습니다. 3,000자 정도, 조금 넘 3,000몇 자 정도 선에서 끊어지도록 가나 지문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1이니까 이제 이 정도 해주는 거죠. 얼른 보셔도 이 정도 지문을 우리 아이들이 소화할까? 한번 돌이켜 보시겠습니까? 3월 24일이면 사실상 고등학교를 가서 뭘 배운 시점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3월 모의고사는 얘들아 너네 고등학교 올라와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니? 이걸 묻는 모의고사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두 가지 목적에서 하는 모의고사입니다. 첫째는 얘들아 고등학교는 처음이지? 얘들아 입시는 처음이지? 수능은 이런 거야 를 보여주는 게 이 시험의 1차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원하는 건 이런 공부야. 이 정도의 교양을 해주는 게 고등학교 국어가 요구하는 바의 독해야를 보여주는 시험입니다. 공부한 걸 보는 게 아니라 현재 걔들이 갖고 있는 능력치대로 내놓으라 라는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평가보다는 오히려 뭐에 더 많이 가 있냐면 선포에 더 가깝죠. 근데 두 번째 목표는 아이들에게 이제 입시라는 게 뭔지 틀에게 선다는 게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다 보는 거니까 석차가 나옵니다. 학교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학교 바깥의 아이들까지 해서 총 고등학교 1학년 동년배들 사이에서 지금 네가 어느 정도 위치, 네가 목표하는 바가 이거라면 얼마나 더 해야 될 거 아니를 가늠하라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이제 전국적으로 자기 어떤 선을 보는 거죠. 필요한 작업입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 두 가지를 하려고 보는 시험에서 그러니까 보는 시험과 우리 아이들의 격차를 한번 생각해 보죠. 지금 이 아이들이 별다른 노력 없이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 이제 학교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방학을 막 놀고 나면 고등학교 3월 달에 내년 가서 이걸 딱 보게 되는 거니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겨울에 준비되지 않으면 지금 이 아이들이 이걸 보는 거나 별 차이가 없는데 이 지문을 읽게 되는 겁니다. 얼른 보셔도 심란하실 겁니다. 이게 무슨 고등부 이렇게 탐구를 따로 경시대를 준비하고 이런 애들이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고등학생들이 다 보는 거예요. 고1 학생. 우리 애가 이걸 읽고
이해를 할 수 있을까? 라고 한 번 더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애들이 이번 겨울에 그냥 놀고 가게 된다면 이런 질문에 살짝 그냥 던져집니다. 보시면 문제 질문 문항만 좀 봐주세요. 9페이지 26번에 제가 진하게 색칠해 놓았는데 위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그러니까 위를 읽고 기억해서 위에 이런 내용이 나왔나 안 나왔나 판단합니다. 근데 판단하는 질문들 길이를 좀 봐주시고요. 저게 보통 애들이 이걸 푸는 제일 기본적인 방법은 질량수 이런 말을 위에서 막 찾습니다. 그거 나왔나 안 나왔나 이제 같은 그림 찾기를 해서 맞추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그러니까 전체 지문을 읽지 않고 해당 단어를 찾아서 해결하는 거죠. 그렇게 해도 풀리는 쉬운 문제도 있고 그렇게는 절대 풀리지 않는 문제도 있습니다. 근데 지문 길이가 뒤로 넘어와 보시면 5번 선지 같은 경우에 판단 문제의 지문이 저렇게 깁니다. 저걸 읽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때 설마 같은 그림 찾기도 저게 해결이 될까요? 저렇게 길게 줄 때는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풀라는 의도가 매우 강합니다. 특히 지문이 이렇게 길 때는 이해하지 않고 기억만으로는 절대 기억을 유지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27번에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게 뭐였죠? 일치불일치 문제나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나 결국 위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묻는 문제인데 28번 문제를 보시면 드디어 그래프 나왔습니다. 이러면 이제 적용하라는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29번 문제 A, B에 대한 설명과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오면 개별 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이해도를 묻는 문제가 됩니다. 30번 문제 니은의 이유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되면 진짜로 이제 인과관계를 묻는 거니까 아까처럼 그렇게 같은 그림 찾기로 연결해서 해결이 안 되는 지경으로 확실히 넘어가는 겁니다. 같은 그림 찾기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28, 29, 30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나요? 위를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서 이 5개의 문제 중에 3문제는 틀려야 되는 거죠. 이해를 못한다면. 문학의 예를 받을게요. 11페이지에 보시면 같은 문제지에 있었던 문학이 소개되었습니다. 첫 번째 가로 나온 시는 성호국은이라는 김광균의 시인데요. 1년만 읽어보셔도 애들이 중학교 때 부딪혔던 시와 완전히 다르다는 거 금방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지의 의도는 확실히 얘들아 고등학교는 처음이지? 이런 거야. 이게 분명합니다. 애들한테 익숙한 하다못해 먼 위? 진달래꽃 하나 던지지 않고 정말 이거야 라고 생짜로 던지는 거죠. 양철로 만든 다리 하나 수면 위에 떨어지고 부서지는 얼음소리가 날카로운 호적같이 옷소매에 스민다 라고 되어 있으면 애들이 부딪힐 첫 번째 단계의 문제는 뭘까요? 양철로 다리 어떻게 만들어지나도 문제겠지만 다리 수면 위에 떨어진다 해서 수면을 잠으로 이해 안 하면 다행입니다. 물 위에 비친 달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겠지만 저 수면 위에를 물 위로 이해해주면 너무 감사하지만 기왕의 달이기 때문에 잠으로 연상을 안 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호적은 또 뭐라는 얘기일까요가 될 겁니다. 어휘가 다 걸리기 시작할 거라는 얘기죠. 내용을 이해하는 건 둘째치고 그 전에 접근하기 위하여 어휘부터 걸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나마 두 번째 나오는 이성선의 논두렁에서 저는 좀 낫습니다. 그러면 논두렁에서 같은 읽기 편한 시가 나오면 문제는 좀 나을까요? 밑에 지문은 문제를 봐주시면 31번 문제에서 1번 지향에서 음성 상징 그 다음에 현재 시제를 이용한 시적 상황의 주목 현재 시제는 찾겠지만 시적 상황은 또 뭐야? 어떤 시적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이게 난감할 거예요. 내지는 대화하는 방식 저거야 뭐 말하기가 없으니까 괜찮다 다행히 라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만 내려오시면 원경과 근경의 이동 생각보다 원경과 근경이 뭔지 모르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하라는 얘기냐 싶을 거예요. 들어오신 그 시강쌤한테 선생님 원경이 뭐예요? 물은다고 대답해 주시는 건 당연히 아닐 테죠. 그러니까 애들은 시는 어디서부터 걸리냐면 시를 기본적으로 읽어 나가기 위한 어휘력이 걸릴 거고 그다음에 이게 문제를 실제로 어떻게 풀어야 될까 몹시 난망한 지경일 겁니다. 이 준비를 모두 이번 겨울에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중학교에서 그럼 뭘 하냐 중학교에서 우리 아이들 분명히 공부했으니까 뭔가 돼 있지 않겠냐 돼 있는 학생도 있습니다만 이번 기말고사 준비하다가 어떤 친구들과 굉장히 많이 마주쳤냐면 저희가 내신 때만 막 뚱뚱해지는 반들이 있잖아요. 내신 때만 막 열심히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만 달달달달 외운 친구들. 그 친구들 내신 보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쭉 놀다가 다시 내신 보고 1년에 4번 공부합니다. 많으면.
근데 그나마 많은 면이고 기억하시겠지만 1학년 때는 시험 안 받고 2학년 때 뭐 한 학기 시험 안 받고 이런 걸 감안하면 얘들이 중학교 때 봤던 시험의 횟수가 금방 계산이 되실 겁니다. 그 횟수밖에는 공부를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아이들이 한 번 시험 보는 동안 수미상관법을 가르쳤다고 해서 수미상관법이 머릿속에 남았을까요? 음성상징이라고 얘기하면 의성어만 해당하고 의태어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진짜 많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원경, 근경 이런 개념이 머릿속에 남아있을까요? 당연히 남아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준비해온 친구들이 아니라면 그래서 내신 때만 뭐 내신이야 국어 내신 중학교 국어 내신이 뭐가 어렵습니까? 사실 저희가 볼 때 저 친구 이런 모의고사 문제면 해당 학년에서 한 55, 60점대밖에 안 나오겠다 싶은 친구들 내신 얼마든지 90점 이상 잘만 봤어요. 잘한다고 생각하겠죠. 여기 부딪혀서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그래서 중학교 내내 안정된 도구적 개념을 넣었어야 되는 거고 그게 들어가 있지 않다면 이번 교육에 반드시 진행합니다. 그 이번 겨울에 반드시 진행할 내용을 수행하기 위하여 아이들한테 필요한 게 뭘까의 부분을 14쪽부터 안내해 드렸습니다. 제가 4가지 내용으로 나눠서 안내해 드렸는데요. 14쪽에서 16쪽에 걸쳐 첫째, 학습 태도에서 무엇이 필요한가? 둘째, 국어 내신은 어떻게 준비할까? 셋째, 수능 대비와 넷째, 독서 파트 이렇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꽤 깁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4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건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 태도는 학생과 강사에게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이번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동안 다시 한번 절감했고 어머님들도 똑같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학생들은 절대 자기에게 필요한 학습량이 얼만큼인지를 가늠하지 않습니다. 모릅니다. 내가 어디까지 공부해야 충분히 공부한 걸까를 절대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얼마나 모르는지를 잘 모르는 게 첫 번째. 얼마나 공부해서 어느 정도 채워야 내가 원하는 대학에 맞출 수 있는 만큼의 스코어를 낼 수 있는지를 모르는 게 두 번째입니다. 자기도 모르고 목표도 모릅니다. 따라서 얼마나 공부해야 여기 도달할 수 있을지 알래야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건 강사가 아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학생들이 모르는 게 학생들이 잘못은 아닙니다. 안 살아봤는데 어떻게 아나요? 그럼 강사가 알죠. 근데 문제는 그걸 아는 강사가 그게 필요한 만큼 가르칠 수도 있으며 그렇지 않고 내가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가르치고 그만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과에서 이런 내용이 중요하단다. 이건 이런 개념이란다. 라고 가르쳤으니 끝이 강사일 수도 있고 내가 가르쳤는데 제가 모르면 제가 알 때까지 제한테 필요한 부분이 여기까지면 그게 될 때까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갖고 있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습태도는 학생들에게 필요하지만 동시에 학습태도에서 학생들이 낼 수 있는 학습태도에 훨씬 더 많은 퍼센테이지를 강사가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강의를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질의 강의를 하고 그게 네가 점수를 몇 점을 냈니?로 그냥 객관화되는 것만으로는 학생들이 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필요한 만큼의 실력으로 찰 수 없습니다. 그걸 채워 넣는 과정이 싸움의 과정이고 이 싸움의 과정은 그 강사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이제 보조 강사 선생님들이 옆에서 점수 이거 맞았네 틀렸네 뭐 이런 학생들의 질문이 뭔지 파악하는데 한참 걸리면서 이렇게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학생을 아는 강사가 학생을 오래 다루어본 강사가 해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학생을 오래 다뤄온 강사만이 학생이 표정만 봐도 제가 실제로 뭘 모르고 있는 건지를 알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거기 학생이 내가 뭘 물어야 될지 모를 때 네가 너한테 필요한 게 이거야를 네가 지금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건 이것 때문에 모른다고 너는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것 때문에 모르는 거야를 집어내줄 수 있는 강사가 필요합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잘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습태도가 뭐니 해도 이 겨울에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국어 내신 중요합니다. 국어 내신 파트를 미리 준비하는 건 꼭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2부터는 만들어 놓은 바탕을 따먹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만들어 놓지 않으면 고2부터는 매우 힘들어진 좌절스럽다는 얘기를 미리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고1까지는 지금 만들어서 지금 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1까지의 내신은 승부를 붙어볼 만합니다. 꼭 붙어야만 하고 이걸 붙은 걸 결과로 고2부터 훨씬 더 안착된 국어 점수로 갈 수도 있습니다. 고1 내신은 정말 열심히 싸워야 되는데 고1 내신은 이번 겨울에 저희가 주로 정규반에서 다루게 될 겁니다. 주로 저희 정규반 국어는 거기 안내해 드린 대로 15페이지에 국어 내신 밑에 안내해 드린 대로 저희가 11월 13일 토요일 날부터 기가하고 토요일 반은 그다음에 평일반 주중반은 17일 수요일 날 개강을 합니다. 그래서 뭘 진행할 거냐면 사실 저희가 이미 여름방학부터 다져오고 있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쭉 이어서 연장선으로 가게 될 건데요. 고1 국어 교과서에 내신에 다루어지게 될 내용을 주로 진행할 텐데 문학과 문법 위주로 진행합니다. 그래봐야 뭐 우리 교과서 내가 가게 될 학교의 교과서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아까 그러니까 이게 고2 때 결실을 딸 수 있게 내용을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 대신에 박완서 소설밖에 안 들어간다. 카메라 워크밖에 안 들어간다. 근데 카메라 워크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절대 아닙니다. 부교재가 부과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부교재가 정말 무겁고 많은 양으로 부과되는 학교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 학교는 그런 거 부과 안 하니까 내신에 안 나오니까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자, 그래서 우리 학교가 해달라는 것만 해가지고 고2로 올라갔을 때 그걸 다 해가지고 올라온 학교의 아이들과 동일 수준에서 경쟁이 될까요? 절대 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1 내신을 준비한다는 것은 고1 국어 교육과정에 등장하고 있는 우리 학교 출판사에 나오는 거에다가 필수 연계 작품들, 같은 교육과정에 묶여있는 필수 작품들을 같이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사고 교과서를 쓰니까 신사고 있는 것만 하면 되지 않을까? 내가 천재학 교과서만 쓰니까 그러면 절대 아니라는 거죠. 다른 교과서들에 있는 필수 작품들을 묶어야 하며 특히 부교재를 선택하는 학교들의 부교재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같이 묶어서 연계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학과 문법 위주로 그 부분을 진행하는 게 저희 정규반 교과가 될 겁니다. 충분히 반복하여 완전히 암기하는 단계의 목표고요. 이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지난 예비고 겨울방학을 같이 보내지 않아서 2학기 들어오면서 여름방학부터 같이 해서 저희 2학기 내신 준비해주는 현재 고1 학생들 중에 애먹는 경우 진짜 많습니다. 걔네 학교에는 봉산탈춤이 없기 때문에 그게 미리 준비되지 않았는데 실은 봉산탈춤의 그 수많은 사례들이 걔네 학교에 들어있는 춘향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예문으로 계속 따라붙어서 그게 해결이 안 돼서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연계해서 해야 되는 작품들을 같이 묶어서 해주는 게 옳습니다. 저희 그 부분은 가장 확실하고 안정된 방법으로 얘기를 진행할 건데 이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학교 때 왜 도구적 개념들 충분히 돼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내신 때만 하다가 이게 안 돼 있는 친구들 그게 같이 진행되도록 이번 겨울에 배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겨울에 정규반 교재를 2개 쓰게 될 텐데 하나는 그 개념을 주로 집어넣는 교재를 쓰게 될 거고요. 나머지 하나가 그 개념들을 연습할 수 있는 문제를 주로 많이 구성하는 교재를 같이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외부 교재는 저희가 시중에서 판매하는 교재를 쓰게 될 텐데 이거는 개념을 주로 주는 교재고 이 개념을 그 개념 교재 중에 시중에 나와 있는 것 중에 문제량이 충분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충분한 문제량을 저희 교재로 감당할 거라서 2개의 교재로 이 작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고1 국어 교과에 필요한 충분한 소양과 그 이전에 준비되어 있어야 했던 국어의 도구적 개념들이 비어있는 부분을 같이 여기서 진행하도록 합니다. 다음 수능 대비 부분은 특강으로 주로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수능 대비 부분과 관련하여 한 가지 부가하여 말씀을 드리자면 수능 대비 부분으로 따로 저희 정규반과 무관하게 문법을 진행합니다. 정규반에도 문법인데 여기 문법은 뭐지? 갈라야죠. 정규반 문법이 아까 말씀드린 고등학교 1학년 국어교과서에 나온다는 문법입니다. 정규반에서는 그거만 합니다. 화작을 선택할 거고 엄매를 선택 안 하는 친구들이 그 이상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만 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 엄매를 선택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거기서 끝나면 당연히 안 됩니다. 훨씬 엄청나게 많은 양이 그 뒤에 따로 버티고 있거든요. 얘는 그때 가서 진행을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미리 뽑아서 진행하는 게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반복하여 가르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문법을
따로 특강으로 진행을 합니다. 전체 학교 문법이 되겠죠. 엄매 선택할지 화작 선택할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런 어머님들이 계시죠. 그런 어머님들을 위해서 사실 작년 요맘때만 해도 재작년 요맘때만 해도 입니다. 100번 양보해서 작년 요맘때만 해도 예비고3 아이들이 어느 걸 선택할까에 대한 궁금증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건 대충 모든 강사들이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대부분 엄매를 권했습니다. 매우 당연한 이유입니다. 근처에 이 수다한 그 입시학원들, 고3 재수생들 반에 이 고득점 반에 90%가 넘습니다. 엄매 선택자가. 당연합니다. 왜 그러냐면 화법과 작문보다 언어와 매체가 문제가 실제로 수행해내는 데 있어 어려움이 많습니다. 문법 따로 공부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 잘하는 아이들이 엄매에 많이 몰리기도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이 친구들이 공통 과목을 공부할 때 성적이 더 높을 수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표준 점수를 정해줄 때 언어와 매체의 표준 점수가 합법과 작문의 표준 점수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언어와 매체가 더 어려워서이기도 하고 공통 과목 능력이 더 좋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래서 합법과 작문에서 다 맞았는데 언어와 매체에서 심지어 2개를 틀렸는데도 표점의 면에서 언어와 매체의 아이가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표준 점수가. 그런 이유에서 고득점 아이들이 대체로 언어와 매체를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수능을 기준으로 볼 때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이게 아까 화작을 선택하실 거면 고1 국어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딱 잘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근데 이 문제와 관련하여 뒤에 다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드린 부분에 해당하는 얘기예요. 정말 합법과 작문을 선택하실 거면 정규반 문법은 충분합니다. 그러나 언어와 매체를 준비하실 거라면 문법 특강은 지금 한번 보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따로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실은 이제 현재와 같은 선택 과목의 입시 방식이 앞으로 어디까지 계속 고수될지에 대해서 사실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입시를 볼 때 돌아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느냐, 이거는 알 수 없다라는 게 일단 판단이긴 한데, 그건 뭐 도사연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거니까 어쨌든 엄매를 선택하는 게 수능에서 적잖이 유리함으로 엄매를 선택하는 작업을 미리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수능 작업에서는 뭐니 뭐니 해도 비문학독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비문학독해를 정규반에서 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안 드렸습니다. 이유는 되게 단순합니다. 비문학독해 정말 어려운 길입니다. 근데 그 어려운 길을 정규반에서 그냥 진행하면 이게 늘 하던 공부니까 라고 이렇게 긴장이 풀어질 수 있어서 특강으로 따로 묶어서 진행합니다. 그리고 적은 인원수하에 하나하나 일일이 간섭해서 어휘력을 늘리고 사고력을 늘리는 과정을 짚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건 특강으로 따로 뽑습니다. 그래서 수능 작업으로 미리 하는 건 비문학과 문법 2가지를 특강으로 따로 뽑아서 겨울에 따로 진행을 하니까 이 영역과 관련해서는 따로 이렇게 저기를 받는 걸로, 신청을 받는 걸로 할 텐데, 이 부분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는 저희가 이 특강을 진행할 때 설명회를 다시 한번 하고 구체적으로 오늘처럼 이렇게 예시를 보여드리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독서논술 부분은 어휘 때문에, 어휘가 사고력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고급한 부분이고 늦게 가지만 안전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누구나 다 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 이건 팀제로만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팀을 구성하시고 이 부분이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진행하겠습니다. 저희한테 굉장히 충분하게 오랜 세월 동안과 깊은 내용을 가진 커리큘럼이 있다고 장담드립니다. 제가 놓지 못한, 사실 제가 계속 미련을 놓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입시 논술은 아니지만 독서 논술과 관련해서는 각 학년별 노하우가 저희가 감히 적은 인원수로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텍스트의 고급함과 텍스트 소화 능력과 아이에 맞춘 프로그램의 내용 능력이 결코 2등 안 한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전 굉장히 오랫동안 해온 작업이어서, 근데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팀으로 묶여서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커리큘럼도 따로 말씀을 주시면 그때 커리큘럼 따로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독서 프로그램까지 저희가 진행하려고 계획한 프로그램이어서 이와 관련한 시간표는 17페이지에 압축적으로 드렸습니다. 정규반,
말씀드린 대로. 그다음에 독해 클리닉과 학교문법 총정리는 특강으로 이거는 사후적으로 이제 개강을 할 거고요. 정규반 먼저 개강하고 12월 달 가서 따로 개강을 할 게 독해 클리닉, 학교문법 총정리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국어 능력반 마지막으로 있는데 이건 앞에서 안내를 안 해드렸죠. 이미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고요. 빠른 친구들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그리고 좀 늦게 결합한 친구들도 3학년 여름부터 진행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반은 시험 봐서 같이 진행할 속도와 능력이 되는 친구들이 함께 갈 겁니다. 이반의 제일 큰 장점은 성실하고 하려는 욕구가 매우 강한 친구들이 모여 있다는 거고, 그만큼 실제로 결과물들을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여름방학부터 결합한 친구들도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이반의 경우에는 180분 동안 3시간 동안 제가 감당을 다 하게 될 거고요. 이반 친구들은 현대시와 고전시가, 시문학, 그리고 문법, 그 다음에 비문학 독해 이렇게 4개의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비문학 독해의 고급도가 높아서 시험을 따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시와 고전시가는 성실성만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문법도 성실성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독해의 경우에는 고급 독해가 어느 정도 초급 독해가 정돈이 돼서 올라오지 않으면 안 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험을 봐서 4가지 주제를 같이 진행할 친구들을 따로 뽑는 겁니다. 그래서 이반이 이미 진행된 친구들이 있으니까 걔들보다 우리 아이가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욕심을 가지고 도전해 보실만 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시험 보시게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여름방학 때 시작한 친구들도 결코 뒤지지 않게 매우 잘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보장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반에서 흘러온 친구들이 지금 현재 우리 고3 아이들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 고3 아이들 어떻게 하다 보니 전부 저반 출신들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안 틀립니다. 네, 안 틀립니다. 내부 시험지가 실제로 모의고사 시험지보다 훨씬 어렵기 때문에 내부 문제지에서 100점이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 시험지에 바깥 기준도 이를테면 이제 외부로 도는 문제지들 중에 다소 까다로워 보이는 모모한 모의고사들에 저희 아이들이 90점 이상이 안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걔들의 1등급 등급차가 대부분 80점대일걸요. 80점대 아랫대일걸요. 100점이 안 나올 때도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정직한 설명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합니다. 잘 준비시켜서 끝까지 잘 데려갈 수 있는 아이들로 정말 열심히 만들 수 있는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봐서 열심히 할 수 있는 친구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게 나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여기까지 우리 학생들과 그다음에 제 아이들도 이 코스로 키워서 약점 없이 만들었다고 자신할 수 있는 코스입니다. 너무 긴 시간 동안 안내해드리게 돼서 사실 송구합니다. 어머님들이 계시지 않아서 오히려 더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지만 어림도 안 부서지도 없었고 엄청 길었습니다. 도움이 꼭 되셨으면 좋겠는데 듣다가 그래도 좀 저런 건 비상적이고 막연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신다거나 이 부분은 얘기를 더 듣고 싶다 이러신 경우에 연락 주시면 언제라도 간단하게라도 따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언제라도 연락 주십시오. 오랜 시간 동안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말고사 기간 동안 애들이 최선을 다해서 볼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는 게 꼭 필요하다는 거 앞서서 설명을 드리셨으니까 아실 텐데 지금이라도 열심히 공부해서 독해하시고 놀게 하지 마시라는 거가 일단 제일 큰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애들이 머리 굵어져서 이제 말 안 들어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지금이 애들이 제일 머리가 연할 때라는 거 나 지나놓고 보면 깨달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나중에 정신 차리지 않을까? 나중에 정신 차리던데 옆에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땐 정신 차린 게 아니라 물릴 만큼 물려서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건 정신을 차린 거랑 달리 급하고 쫓기는 거예요. 급하고 쫓기기 전에 진짜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건데 그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걸 하게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부터 시작하게끔 하면 그때까지 놀지가 그 다음에 한 번 더 놀지도 됩니다. 하던 벨트 위에 그대로 태워서 하던 대로 공부시키자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말고사 끝나면
한 주 쉬고 그 다음 주부터 바로 13일, 17일 개강에 아이들을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믿고 맡겨주신 대로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잘 키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